할렐루야. 마이크가 네 소리 잘 나죠? 제가 화면이 잘 잡히죠? 네 가운데 잡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결혼학교 제4강 우리 같이 우리 예수 공동체 우리 교회 가족들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도 4주차 결혼학교 강의를 합니다.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이 성경적인 결혼관, 성경적인 가정관을 잘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또 이론으로 배울 때와 실제로 적용할 때는 완전 다른 차원인데 성령님 일단 잘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실제의 삶에서도 성령이 주신 은혜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지난주에 결혼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3강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연애 시절에 있는 그 도파민이 나오는 그 도취 상태는 곧 끝난다. 그거를 꼭 인지하고 알고 그 사랑의 1단계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2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적극적으로 그 남녀가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넘어갈 때는 1단계 때는 별 노력 없이 서로가 감정에 취해있고 사랑에 콩깍지가 껴있기 때문에 별 노력 없이 사랑에 빠지는 게 가능하지만, 서로에게 도취감을 느끼는 게 가능하지만 2단계는 그거와 다른 차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단계, 사랑의 2단계는 지속적인 노력, 꾸준한 노력, 그 다음에 계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2단계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사랑의 성장은 각 사람의 나와 다른 점을 받아들이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나랑 다른 거를, 익숙하지 않은 거를 받아들인다는 건 되게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그게 처음에는 되게 행복하고 자극적이 될 수가 있는데, 나랑 다른 점이, 나랑 다른 것을 이제 살 때 생활에서 다 받아들인 거는 굉장히 고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고, 사랑의 2단계로 건너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다 결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결혼을 해서는 이 사랑의 2단계로 반드시 넘어가야 진정한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2단계에 대한 쌍방간의 노력을 한 만큼 반드시 결혼의 삶에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왜 그렇게 서로 자기를 내어주고 포기하고 부인하고 헌신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사랑의 2단계로 전환하려고 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꾸며주신 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제 4강,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을 위한 준비 중에 또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배운 것은 서로의 사랑하는 관계를 바라보는,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해서 2단계로 넘어가고 사랑의 언어, 그 사람이 받는 사랑의 방법이 다른 것을 알았다면, 이번에는 원가족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결혼에 위한 준비에 중요하고, 또 결혼을 해서 생활할 때 이게 너무 중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로부터, 이거를 더 확장하면 원가족이라고 그래요. 원가족, 자기 본래 가족, 원가족으로부터의 독립, 그 다음에 자아상의 치유, 이 두 가지가 오늘 제가 강의해야 될 주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 한번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보십시오. 우리 같이 노란색 위에 있는 제목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와 원가족으로부터 건강한 독립은 필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는 이 모든 원리의 기준을 어디서 찾죠? 우리는 지금 말씀에서 찾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에서 이 가정을 세우는 원리를 찾고 있는데, 원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부모에게 양육을 받지만 성인이 되면 반드시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돼야 될 조건이 있다는 거죠. 떠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와 떠남. 근데 떠나고 분리된다는 말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들리니까 독립이라고 저는 또 써봤어요. 독립이 반드시 필수가 돼야 내 아내와 남편이 연합하고 또 아내가 남편하고 연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바꿔 말하면 밑에 써있죠? 부모와 원가족으로부터 진정한 떠남이 없으면 배우자와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가 없다.
자녀들도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것이 건강한 생명체의 속성이다. 그래서 얘를 자세포와 모세포로 얘를 한번 들어봤어요. 우리가 자세포가 있고 모세포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포, 엄마 세포에서 자세포가 세포 분열이 돼서 나와야 재생산의 능력이 되는 거지. 이 자세포가 엄마 세포랑 계속 붙어 있으면 분열이 안 되면, 한마디로 분리와 독립이 안 되면 이 자세포는 재생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명체의 속성이에요. 모든 생명체. 근데 우리도 생명체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명체 된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자세포, 모세포의 관계를 원가족과 이제 새롭게 가정을 꾸미는 가정으로 이렇게 비유해 주셨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건강한 떠남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떤 거에서 떠나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거에서 떠나야 되는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떠남. 어떤 떠남이 필요합니까? 정신적인 떠남. 일단 정신적인 떠남이 필요해요. 근데 정신적인 떠남에서 이제 우리가 갖는 게 뭐냐면 정신적으로 떠날 때 괜한 죄책감을 가져요. 내가 정신적으로 엄마 아빠에게 완전히 독립되고 분리되는 거를 마치 부모를 유기하거나 불효하거나 마치 버리는 것 같은 이상한 죄책감을 가지기가 쉬워요. 이거는 어떤 부모 자녀 간에 더 그러냐면 부모 자녀 간에 굉장히 밀착 관계 있을 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사실은 편부모나 편모나 편부에게서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죠. 더 있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양부모가 없으면 자식과 이 부모 사이가 이제 더 밀착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더 기대 이상의 기대를 걸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식 입장에서도 부모에 대한 더 책임감과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신적인 떠남을 얘기할 때 그러면 이거는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부모를 버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잘못된 죄책감이 심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런 죄책감이 심어지냐면 부모가 그걸 심어줄 때 그래요. 부모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입만 열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키우느라고 내 인생 다 내가 버렸다.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그거는 부모의 선택이었잖아요. 자식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부모한테 매달려서 그렇다기보다는 부모가 책임감에서 자식을 그렇게 기꺼이 해준 거잖아요. 자기를 헌신하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식에게 계속 주입을 시키면 자식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걸 마치 내가 부모를 버리거나 유기하는 것 같은 잘못된 죄책감이 심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결혼할 때 결혼을 하는 당사자들이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부모로부터 정신적인 떠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부모와 지나친 정서적, 정신적 밀착관계를 갖고 있으면 이 새로운 배우자와 이제 온전한 관계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오히려 진정한 독립을 해야 진짜 효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효도를 해야죠? 이제 나의 새로운 배우자와 함께 같이 모든 걸 의논하고 협력하면서 나의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죠. 이전에는 내가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부모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새 배우자가 생겼으면 이제 효도를 하더라도 부모와 교감을 하더라도 이 새 배우자와 같이 한 팀이 돼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원가족으로부터의 건강한 분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의 못다 이룬 한이나 기대 또는 미결된 과제를 자녀가 떠안고 만약에 결혼을 하면 이 결혼한 부부 사이에 굉장한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부모로부터의 떠남, 정신적인 떠남 꼭 기억하세요. 근데 정신적인 떠남의 두 번째가 있어요. 일단 부모를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 떠남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떠나야 한다. 왜냐하면 싱글로 있을 때는 다 우리가 부모를 의존하죠. 요즘은 이제 자식들이 커서 바로바로 독립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지만 아직도 여전히 부모 밑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보호에서 있다가 부모를 이제 떠나는 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그 책임에 대한 내가 결단하고 책임을 지며 선택하고 결정한 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부모를 정신적으로 떠나는 게 중요해요. 계속 부모를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면 자기가 성숙한 한 인격체로 자기 배우자와 한 가정을 이뤄나가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슨 보이라고 그러죠?
엄마 품을 못 떠난 사람들 무슨 보이라고 그래? 마마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부모 품을 못 떠난 사람 뭐라고 그래요? 여자는 마마걸이죠. 마마걸. 마마보이, 마마걸이 엄청 많죠. 그 마마보이, 마마걸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기 위해서 떠나는 걸 안 한 거예요. 떠난 걸 안 하고 계속 예를 들어서 싱글로 있을 때처럼 직장 가는 것도 뭐 하여튼 일거수일투족 모든 거를 엄마랑 의논하고 아빠랑 의논하고 너무 의지가 되고 좋죠. 그때는 좋죠. 그러나 결혼을 해서도 만약에 그게 분리가 안 되고 마마보이 마마걸로 내가 부모에게 의존을 하고 있다면 정말 자기 삶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으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도 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해요. 예, 여기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결혼하면 부모보다 배우자와 가장 가까운 관계가 돼야 된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걸 못해가지고 이제 그 여자들이 시어머니랑 고부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남자들이 장모 사이에서 사위와 장모 간의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고부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랑 갈등이 일어난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장인어른하고 오히려 또 사위가 갈등이 일어나는 건 오히려 드문 것 같아요. 오히려 누구랑 갈등이 일어나냐면 장모와 사위, 그 다음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왜냐면 이제 그 밀착 관계가 아들들은 보통 이제 자식들은 보통 다 엄마랑 가깝잖아요. 딸이나 아들이나.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엄마랑 가까웠겠죠. 우리나라 아빠들은 자기 자녀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아들들도 늘 엄마랑 정서적인 밀착이 있었겠죠. 딸들도 다 정서적인 밀착이 엄마랑 있었겠죠. 그럼 이 정신적인 떠남이 안 되면 결혼해서도 딸도 누구를 찾아요? 친정 엄마를 찾고. 그 다음에 아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자신의 토로를, 고충을 토로하는 걸 누구한테 하겠어요? 시어머니한테 하겠죠. 자기 아내에게 충족되지 않은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시어머니, 며느리 갈등, 그 다음에 장모와 사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꼭 해야 될 거는 원가족과의 분리 중에서 건강한 가정은 세대 간의 경계선, boundaries, 경계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내가 엄마랑 아무리 친했어도, 내가 형제장에 내 여동생이나 뭐 언니랑 너무너무 친했어도 이제 결혼을 해서는 가장 친밀한 관계는 무조건 부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원가족과 이제 새로운 가정이 생겼을 때 모든 관계의 중심은 부부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발단이 되니까요. 누가 그러던데 너 이랬다며? 이렇게 얘기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모도 사위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딸아이가 그러던데 자네 이랬다며? 이렇게 이제 얘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상대방 입장, 며느리 입장이나 사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배우자가 이 자기 부부의 문제를 부부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부모에게 그걸 확장시킨 거에 대한 일단 굉장히 상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혼을 했을 때 부부간에 진짜 예의와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그러니까 만약에 엄마에게 그걸 꼭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다면 엄마가 나서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엄마에게 자기 감정을 토로하고 공감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이런 것까지는 괜찮을지 모르나 그것을 사위에게나 그것을 며느리에게 직접 얘기하는 그런 관계가 가면 이제 그거는 갈등에 이제 아주 그냥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 며느리나 사위가 모르게 한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당사자끼리 아무리 싸웠더라도 부부간에 해결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 책에서 조언하는 건 뭐냐면 혹시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하면 각자의 부모 말고, 각자의 부모는 자기 자식한테 손이 굽죠. 자기 자식한테 팔이 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부모가 아니라 제3자나 오히려 전문적인 상담자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령재님 저기 밖에서 이거 들렸나요?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 간에 바운더리스, 경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관계보다 이제 결혼하고 나면 온 가족이 아무리 친했어도 가장 가까운 관계는 무조건 부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부부 중심이 돼야 된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건 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모에게 정신적으로 떠나는 구체적인 건 뭐냐면 부모가 만약에 지나친 간섭을 하려고 그래요. 도와주려고. 부모 입장에서 사랑해서 이 신혼부부가 뭘 알겠어요. 이 부부들이 다 미숙해 보이고 잘 못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부모가 지나친 간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부부가 오히려 각자의 부모에게 정중히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중에 이제 사랑과 기대라는 끈, 근데 그게 달리 말하면 조종하고 간섭하는 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하고 기대하는 끈이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조종하고 간섭하는 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밀착되고 있었다가 결혼해서 이거를 다 겪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건강하게 떠나는 거를 잘 해내는 사람은 오히려 원가족과 이 새로운 가정의 관계가 더 좋아요. 건강하게 떠남을 하면. 건강한 떠남을 할 수 있다면. 근데 오히려 건강한 떠남을 못하고 그 시기를 놓치거나 그럼 오히려 이게 갈등으로 조장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부부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도 이거를 배우고 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들은 이거를 못할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내 자식에게 내가 말을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누가 경계를 세워줘야 되냐면 오히려 새로운 가정 부부가 세워주는 게 더 좋아요. 아버지 어머니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조언해 주신 건 너무 고마운데 그거 조언은 잘 새기겠습니다. 네, 저희가 알아서 이 일을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책임감 있는 말과 태도로 딱 선을 그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 부모님들은 이렇게 안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많은 분들 중에 부모님들 중에서 이렇게 지나친 간섭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정신적 떠남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부터 다시 읽으세요. 첫 번째, 부모를 떠나는 건 첫 번째 정신적인 떠남에서 필수. 부모를 떠나는 건 버리는 것이 아니고 떠남은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 다시 자기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도 떠나야 된다. 세 번째, 결혼하면 부모보다 배우자와 가장 가까운 관계, 부부 중심이 되어야 된다. 네 번째, 부모님이 지나친 간섭에는 정중히 노라고 말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떠남 말고 두 번째 떠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떠남 봅시다. 경제적인 떠남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부모에게서 독립하면 결혼을 하면 경제적 떠남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경제적 도움에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가 예를 들어 내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도 부모가 기꺼이 선물처럼 부모가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고 싶다. 부모로서 너에게 출발을 조금 돕고 싶어서 이렇게 해주고 싶어. 그렇게 전적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거야. 당연히 받아도 되겠죠. 그러나 그거를 해주는 부모도 내가 그것을 경제적인 원조로 해준 것 때문에 간섭이나 조종을 하려는 끈으로 삼으면 절대 안 되고,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은근히 이걸 해줬으면 바라거나 부모에게 의존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자원해서 해주는 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부모에게 그걸 의존하는 거는 이게 경제적인 떠남에서 이 법칙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도 꼭 의미하는데 보세요. 부모에게 계속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간섭과 통제도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간섭과 통제도. 왜냐하면 돈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 사자 들어가는 요즘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의사, 판사 이런 사위를 얻으면 이제 여자 쪽에서 키를 3개를 준비한단 말이죠. 예? 집, 아파트 열쇠, 그다음에 자동차 열쇠, 또 하나가 열쇠가 뭐더라? 사무실 열쇠까지 해주나요? 맞아. 그래요? 사무실, 변호사 차려주고, 의사면 변호사,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좀 덜할 것 같아요. 요즘은 덜할 것 같은데 옛날엔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결혼하다시피 하면 남자가 거의 어떤 느낌이에요? 자기는 명예는 갖고 있지만 경제적인 독립이 전혀 안 됐잖아요. 자기 아내의 그 친정집으로부터. 그리고 아내도 당연히 독립이 안 된 거잖아요. 엄마로부터. 그러면 이 사이도 그렇고 이 딸도 그렇고 누구한테 계속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 막대한 그 열쇠 3개를 주신 분들, 그 돈을 가진 자들에게 당연히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정한 독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그게 꼭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 쪽에서 받을 수도 있고 남자 쪽에서 받을 수도 있고 양집안에서 받을 수 있을 때
이 돈은 사람을 얽매고 통제하는 힘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진정한 떠남을 위해서 경제적인 떠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진짜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해줬다면 절대로 그 돈을 해줄 것 때문에 오히려 간섭을 하거나 조정을 하면 자녀들에게 오히려 더 자녀와 부모 원가족과의 관계가 더 오히려 나빠질 수가 있죠. 경제적인 떠남에서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를 도와야 할 때도 경계선을 그어야 된다. 이거는 부모 말고 제가 확장해서 원가족, 그러니까 각자의 집안의 가족이라고 좀 표현을 해볼게요. 이제 결혼을 했으면 이 경제적 독립을 한 다음에 자신의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의 시댁이라든가 친정이라든가 부인 쪽이든지 남편 쪽이든지 집안이 되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 간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가족이 공경에 처했을 때 돌보는 거는 가족 간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원가족을 도울 때 부부가 반드시 의논하고 도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내 돈을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살짝 그렇게 주는 건 부부관계에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어떤 도움을 주더라도 부부간에 의논을 하고 우리 부부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서로 돕도록 하는 그런 도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진짜 이런 경우 너무 많은데 부모나 원가족이 지나친 도움을 바라거나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요구하거나 그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죄책감을 주거나 아니면 그 자기 자신들은 무절제하고 무책임한 생활하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결혼한 자녀들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그럴 때는 정말 경계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계선을 긋지 못하면 그러니까 원가족도 피폐하게 되고 우리 새롭게 가진 새 가족도 피폐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운 건 괜찮지만 자신의 가정이 피폐해질 만큼 휘둘리면서 끝없이 돕는 거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결혼 전부터 이런 패턴인 경우에 더 그래요. 결혼 전에도 내가 계속 우리 가정을 돌봐야 되고 내 집안을 돌봐야 되고 원가족을 돌봐야 되고 이런 패턴일 때는 결혼을 했어도 이 원가족이 계속 새로운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지 말아야 되는데도 결혼 전에 내 자식 해줬던 그 패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요구하고 계속 바라고 계속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가족 간에 어쩔 수 없이 불의의 사고가 있거나 정말 불강력적인 일이 있어서 내가 도울 수밖에 없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것을 나눠서 도울 때는 부부와 의논해서 도와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가난은 나라님도 못 막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가정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계속 빚을 해주거나 사업 자금을 대주거나 그 사람의 뒤를 대주거나 이런 거는 그 사람에게도 오히려 좋지 않고 원가족에도 좋지 않고 무작정 도와주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는 절대 그 빚보증쓰라고 하지 말았거든요. 자문에서 빚보증 쓰지 말란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원가족과 가족 간에도 아무리 가족 간에도 빚보증은 쓰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있는 것에서 얼마를 도와줄 줄 모르지만 빚보증 썼다가는 우리 가정이 피폐해지고 망하는 길이에요. 잠언에서 성경에서 오히려 빚보증을 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가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얘기하지만 또 반면에 경계선을 그어줘요. 너희가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돕는 거지 너희를 망하게 하면서까지 돕는 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예,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예, 이제 또 떠남이 어떤 떠남이 있냐면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예,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영적으로 정서적인 떠남이 필요하다. 영적 정서적인 떠남. 이제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부모가 믿음의 부모였던 경우에 그래요. 이제 믿음의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물론 정서적인 떠남은 믿는 부모가 아니어도 정서적인 떠남이 필요하죠. 근데 영적 정서적인 떠남이 믿는 자녀와 믿는 부모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보세요. 신앙이 좋은 부모에게 영적 유산을 받고 기도를 많이 받은 자녀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으면 이제 이 신앙의 중심도 부모와 자식의 중심이 아니라 부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맨날 이제 엄마에게 기도 제목 부탁하고 아빠에게 기도 제목 부탁하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어떤 삶의 문제나 도전이 있을 때 이제 부부간에 기도하고 이걸 헤쳐나가야 된다. 부부간에 같이 기도하고 헤쳐나가고, 예를 들어 부부간에도 믿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기 이 사람 믿음이 더 좋아 보이고 저 사람의 믿음이 좀 더 약해 보이고, 여러분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저 사람하고는 영적으로 안 통해요. 저 사람은 영적으로 말해도 안 통해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의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통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서로 맞춤형으로 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영적으로 통한다고 생각하는 걸 내려놔야지. 내가 부모랑 했던 관계에서 영적으로 통한다는 거, 내가 친구랑 내가 동료랑 했던 영적으로 통한다는 거, 그런 거 내려놓고 내 남편과 내 아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는 죽으나 사나, 진짜 죽으나 사나, 이제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부부가 함께 말씀 보고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같이 해가면서 이 믿음으로 삶의 문제와 도전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예,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 정서적으로 독립해야 된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건 졸리더라도 눈을 좀 부릅뜨고 좀 보세요. 영적으로 독립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독립해야 된다. 이건 여러분이 좀 읽어볼게요. 졸리니까 여러분이 읽으시면 졸음에서 조금 깨는데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시작.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에게 반복해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정서적으로 떠나야 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처를 준 부모를 용서하는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한 것, 미움과 상처의 고통으로부터 해방, 의지적 결단과 행동. 우리는 과거에 혐오했던 상처를 준 부모의 언어와 생활 패턴, 인간관계를 자기도 모르게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 절대로 우리 부모처럼은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할수록 부모의 부정적 요소가 삶 속에 내면화된다.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않으면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도 부모의 단점을 답습하게 된다.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평생 제일 많이 산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내가 결혼해서 이제 내 남편하고 이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 계속 죽을 때까지 같이 산다면 그 다음에 사는 거는 부부가 더 오래 살겠죠? 부부가 오래 살겠지만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가 엄마 아빠랑 내 원가족과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가족으로부터 부모에게, 특별히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정서적으로 남아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 정서적인 떠남은 뭐냐면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이 쓴뿌리를 뿌리 뽑고 결혼을 새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뿌리를 안 뽑으면은 이걸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의 결혼 생활에 내가 부모하고 밀착된 그 부정적인 정서의 그 소울타이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하고 정서적으로 떠나는 거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용서하는 거. 그분을 놔줘버려야 돼. 그분들을 계속 끌어안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되풀이해서 생각하는 건 용서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평생 그 상처를 끌어안고 가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뭐하러 그런 이상한 결단을 해요. 의지로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안 하고 상처를 내가 회복받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나는 계속 이 아픈 채로 있겠다고 내가 의지적 결단을 하는 거예요. 정말 미련한 결단이죠. 그런데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단은 뭐냐면 내가 이 정서적으로 떠나버리겠다. 이 내가 정서로 묶여있는 걸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그분을, 내 부모를, 누군가를, 나를 아프게 했던 누군가를 용서하겠다. 이게 나를 순전히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거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과거의 끈을 내가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현명한 의지적 결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 속에 계속 남기로 하면 미련한 의지적 결단이에요. 자기를 계속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정서적으로 해방이 돼버리면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결단인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원가족으로부터 있었던 쓴뿌리와 상처와 이 아픔으로부터 해방이 되면 이 새 가족하고 내 배우자와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갈 때 내가 내재화됐던 그런 패턴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있죠? 나는 부모처럼 절대로 살지 않을 거야 했던 그대로 살게 돼 있어요. 우리 내면화된 우리 안에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서 우리는 익숙한 거에 자기도 모르게 끌린대요. 그게 아무리 나빴던 거여도 익숙한 거에 끌리는 사람이래요. 우리 뇌 구조가 그렇대요. 우리 심리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부모님과 이 과거와 정서적인 결별하지 않으면 이 내재화된 프로그램화된 내 안에 있는 그 내가 우리의 결혼 생활을 방해한다는 거죠. 이 부부가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 거에 방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과거에 혐오했던 상처를 준 부모의 언어를 쓰고 있고, 부모가 생활했던 대로 그 패턴대로 나도 살고 있고, 부모가 맺었던 인간관계를 대로 나도 모르게 답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 안에 분명히 숨어져 있는 이 내가 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친 게 뭐냐면,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가 치유하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된다. 내가 지금 깨달아지든지 깨달아지지 않든지 그 인정부터가 되게 중요하다. 그 인정을 하고 나서 그러면 과연 내 안에 내가 원치 않는데 부모로부터 유전된 답습된 내가 싫어하는 그런 패턴이 뭘까? 인간관계 패턴이 뭘까? 언어 패턴이 뭘까? 그런 거를 찾아내서 그것들을 끊어내는 게 완전히 정서적 독립이에요. 그 정서적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결혼에 이걸 또 그대로 자기가 부모의 단점을 답습한다니까요. 내 결혼 생활에 그 부모랑 살았던 그 내재화된 그 패턴이 그대로 결혼해서 현실이 돼요. 그래서 그게 갈등이 되고 그게 싸움이 되고 그게 서로 부딪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떠남에 대해서 세 개를 얘기했죠. 정신적인 떠남, 경제적인 떠남, 그 다음에 정서적인 떠남. 영적인 떠남은 일단 차차 영적인 떠남 뭔지 알아들었으니까 영적인 떠남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정서적인 떠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있잖아요. 부모랑 자식 간의 밀착관계가 서로 사랑해서만 밀착관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서 서로 너무 사랑해서 오는 밀착관계도 있지만 서로 너무 미워하는데 밀착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묶여있단 말이에요. 너무 사랑해서 사랑의 끈으로 묶여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서로 미워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나는 부모를 절대 사랑하지도 않고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은 부모랑 너무 강하게 묶여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서로를 사랑해서 묶여있는 그 사랑의 타이도 건강하게 독립이 돼야 되고, 그러나 더더군다나 상처로 묶여있는 이 묶임들은 더더군다나 분리되고 독립되고 해방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좀 주제가 조금 이렇게 굉장히 이 주제가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어디 한번 봅시다. 여기 볼게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정서적인 치유, 정서적인 떠남을 위해서 이제 우리 자아상을 치유하고 배우자의 자아상, 배우자의 성장 배경, 배우자가 살았던 환경, 이것들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정서적인 떠남 우리가 각자 했어요. 그거는 자기 원가족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원가족하고 부지런히 각자는 해야 되는데, 이제 서로가 부부가 바라보면서 내 남편을 보면서 내 아내를 보면서 내 배우자의 성장 배경이 이랬구나. 이거를 알고 이해해야 이제 배우자에게 계속 나오는 그 부정적으로 보이는 패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저 상대방의 부정적인 패턴 있죠. 그런 단점들이나 이것들을 보완해주고 덮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싸우게 되죠. 계속 싸우게 되고,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냐, 너는 왜 이렇게 해도 이걸 안 고쳐주냐, 이러면서 끊임없는 평행선에 논쟁을 하게 될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진정한 이제 2단계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예요. 1단계는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도 그냥 서로에게 빠져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1단계는 이런 노력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지금 2단계에서 필요한 게 서로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그동안 알았던 이 사람이 다가 아니구나. 결혼해서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장점도 되게 많았는데 약점도 엄청 많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분이 들 수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만났던 상대방이 이 사람이었는데 결혼해서 만난 사는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배우자의 의식과 무의식에 나이테처럼 새겨져 있는 이 기억과 상처들이 그 배우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우자가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 배우자가 변한 게 아니에요. 사랑에 빠져있던 배우자가 변한 게 아니라 이제 내 배우자의 또 다른 이면을 새롭게 알아가야 되는구나. 그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충격이 덜 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맞닥뜨려 충격이 덜 오지, 이거를 모르고 맞닥뜨리면 저 여자가 왜 저러나, 저 남자가 왜 저러나, 내가 알던 남자, 내가 알던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정말 사소한 싸움에서도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갈등의 폭발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럴 때 뭘 알아야 되냐면, 이제 시간 오히려 싸우고 나서라도 서로에 대해서 저런 걸 얘기해야 돼요. 오히려 그리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왜 자꾸 이렇게 폭발하냐면, 내가 자라올 때 이런 게 이렇게 좀 있었어.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딱 맞닥뜨려지면 되게 예민해져. 나는 되게 힘들어. 이런 거를 솔직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물어보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 얘기를 안 해주면 뭐 남편한테, 여보, 당신 혹시 이럴 때 되게 예민한데 자라오면서 당신이 뭐 이런 거 혹시 되게 스트레스 받았어? 자존심 안 상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당신 오빠 지금 당장 성장 배경을 다 얘기해봐, 뭐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라이프 스토리를 지금 어렸을 때부터 태내기, 유아기, 그다음에 유년기, 청소년기 도대체 어떻게 보냈어? 어떻게 보냈길래 이래? 이러면서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타이밍이 딱 있을 때 갈등이 딱 생겼지만 또 화해하고 갈등을 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갈등을 풀고 나서 오빠는 이런 게 너무 장점인데 오빠가 이런 게 취약한 게 있는데 혹시 오빠 그 어렸을 때 이럴 때 무슨 누구한테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상처받았어? 스트레스 받았어? 그래서 살짝 물어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려는 말투를 물어본다면 그 상대방이 저는 얘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한꺼번에 다 얘기 안 하더라도 사실 나는 이런 게 좀 있었어. 나도 모르겠는데 이럴 때는 이상하게 참아지지가 않아. 이럴 때는 내가 이상하게 폭발해. 그리고 돌이켜 생각하면 왜 별것도 아닌 그 일에 내가 이렇게 폭발했는데 나도 이상해. 나도 이상한데 난 이상하게 그 지점에서 폭발해. 이상하게 안 돼. 그러면서 오히려 그냥 솔직하게 아이 메시지로 나의 성장 배경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가 유난하게 저 영역에서는 예민하고, 아니 저거는 너무 이상한 정도로 저런다 그러면 아내에게 슬쩍 물어봐 주는 거죠. 근데 그 물어보는 시간은 제가 볼 때는 꼭 사랑이 깊은 시간일 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서로 예민해져 있을 때 그걸 물어보면 누가 대답을 해주겠어요. 마음이 지금 힘들고 예민한데. 근데 서로 마음이 굉장히 릴렉스가 되고 서로 행복하고, 예를 들어 지금 둘이 너무 행복해. 서로 사랑을 나누고 침대에서 이렇게 둘이 껴안고 이렇게 서로 조근조근 얘기하고 있어. 만약에 그런 타이밍이면 정말 얘기하기 좋지 않을까요? 서로에 대해서 완전히 오픈돼 있고 나도 상대방을 포용할 마음의 준비가 있고 여유가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 갈등이 고조됐을 때 이런 거를 물어보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더 싸움됩니다. 그러면 그래 니네 집안이 그랬구나 막 이러면서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만 배우자에 대해서 배경을 알고 이해하려는 이런 노력이 정말로 그 사람의 숨어있는 가능성을 찾아줄 수 있게 됩니다. 저 빨간색 잊지 마세요. 만약에 내 배우자가 나를 괴롭히는 숨어있는 그 배우자가 상처받은 배우자의 그 모습이 회복이 안 되면 숨어있는 가능성이 펼쳐질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내가 배우자의 그 상처를 치유하고 배우자의 성장 배경을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역할이 되면 내 배우자들은 오히려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숨어있는 가능성을 펼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럴 때 우리 배우자들이 각자 그걸 결단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그래 내가 힘들지만 저게 나도 참 싫지만 저게 내 배우자가 안 된 영역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영역을 내가 도와주는 데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근데 그 도와주는 게 뭐냐면, 가르치고 예를 들어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막 가르치고 이렇게 푸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할수록 도와줘야 되죠.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교육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educate가 education, educate 교육하다, 교육이라는 뜻인데 원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이끌어내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에게 원래 있는 거를,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게 교육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교육을 해줘야 되거든요. 교육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선생이 학생에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요. 부부간에도 얼마든지 educate, 교육을 해줄 수 있는데
근데 부부간에는 이제 선생과 제자의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인격적이고 더 동등하게 대화에 있어서나 말투에 있어서나 어조에 있어서나 더 그렇게 인격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에듀케이트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려면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이 사람을 선택했으니까 이 사람의 취약점까지 이 사람의 성장 배경까지 이 사람의 아픔까지 내가 도와주기를 결심을 해야 돼요. 어차피 결혼이란 건 한 사람만 상처가 있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그 상처를 치유해주면서 그 가능성이 극대화되게 하려는 게 결혼이니까 양쪽 다 그거를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한쪽에게만 요구하지 말고 나도 그렇게 해주기를 결심하고 내 배우자도 나를 향해서 나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도와주는, 그래서 각자의 숨어있는 가능성을 찾게 해주는 그런 자아상의 치유가 배우자 간에 있게 되도록.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다들 자아상의 치유를 해요. 어느 정도는 자존감의 치유도 하고 심리학책 한두 번 안 읽어본 사람 없어요. 자식 감정을 이해하려고 감정이 가는 책도 읽어요. 맞죠? 제 말이 맞죠? 요즘 자기계발서에 심리학적인 접근이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죄다 심리학적인 접근이에요. 요즘은 더 발달돼서 심리학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뇌과학적인 접근을 합니다. 우리 뇌에 어떻게 NLT, 그렇죠? 뇌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램화해서 이 프로그램화된 내재화된 이 뇌의 프로그래밍이 이 나빴던 것에서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지가 뇌과학에서 이미 다 연구가 끝나버렸어요. 우리 지은자매도 제가 옛날에 공부 가르쳤던 뇌과학에 뇌 스위치를 켜놓고 되게 여러 번 읽었다 그랬죠. 그리고 되게 도움받았죠. 자기 자신의 자아상의 치유에 엄청 도움받았죠. 그리고 지은자매 그래서 완전 언어가 바뀌었어요. 기도도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선포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기도가 안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거든요. 기도하는데 언어가 변했더라고요. 몇 년 있다 보니까 몇 년 후부터 어떤 기도를 하냐면 그 축복을 자기 걸로 믿고 그냥 기도하더라고요. 응? 뭐라고요? 한 가지를 알려주면 두 가지를 깨닫다. 맞아요. 그럴 때 한 가지를 알면 두 가지를 깨닫는 그 지혜가 있다니까요. 근데 뭐냐면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자상의 치유를 한 거죠. 본인이 열심히 한 거죠. 이 기령제대로 열심히 성경은 비록 읽지 않았지만 자상의 치유할 때 그때는 아직 하나님 아직 가까이 있지 않아서 근데 그때 기령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상의 치유를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책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영역에 여초한 영역만 많이 좋아하나요? 어쨌든 그래도 책은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고 자기를 성장하려고 하고 개발하려고 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치유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로 심리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치유예요. 치유. 근데 이거를 정신,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나 그런 자기 개발로는 치유라는 단어를 안 쓰고 개발, 자기 개발, 정신 개발, 자의 실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어느 정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자아상의 치유는 뭐냐면 이제 부부가 한 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내 자아상을 내가 열심히 치유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그 방법들을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을 해서 부부는 이제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고 성경이 선포해 버렸잖아요. 그럼 한 몸이기 때문에 내 남편의 자아상의 치유가 이제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아내의 자아상의 책임이 이제 내 몫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예 차라리 내 몫이라고 딱 여기고 시작을 해야 돼요. 저 남자는 이 나이가 돼서도 자기가 저렇게 자존감이 낮아서 어떡해? 저렇게 열등감이 많아서 어떡해?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저 여자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저렇게 자기 감정 하나를 컨트롤 못해? 왜 저렇게 열등감이고 비교의식이야?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려움이 많아? 모험을 하고 그냥 헤쳐나가면 될 일을 왜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어? 이러면서 이제 서로가 정죄하고 비난하기 쉽다는 거예요. 많이 울어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우나요? 속상해서 우나요? 궁금해요. 그럼 물어보셔야죠. 왜 우나요? 그 우는 이유를 꼭 얘기해 주세요. Anyway,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상대방의 몫에 내가 보기에 왜 저래? 왜 저래? 왜? 도대체 왜 저래? 왜 우는 거냐? 그러니까 그 마음이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그 영역 있죠. 근데 그 영역을 어떻게 마음먹어야 되냐면 왜 저러냐고 아무리 물어봐야 그쪽에서 아는 가르쳐 줄 거예요. 더 각각 더 우리를 숨바꼭질하듯이 우리를 더 갈증나게 하고 더 속상하게 할지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내가 왜 저래? 라고 느끼는 그 영역이 저 여자가 내가 도와줘야 될 영역인가 보다. 그리고 오빠는 도대체 왜 저래? 이제 오빠를 공격해야지. 오빠는 도대체 왜 저래? 하고 여자 입장에서 오빠에 대해서 진짜 막 화가 나고 이 격분이 일어나면서 부들부들 떨리는 그 순간에 진짜 이성을 발동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아, 저 오빠가 저 부분이 내가 오빠를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구나라고 이제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눈치를 이 판단을 빨리 하는 부부가 진짜 빨리 서로에 대한 그 비뚤어진 자아상, 왜곡된 자아상을 치유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저래? 저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못 견디고 계속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해버리면 같이 못 가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사업 파트너는 그렇게 해서 못 가면 같이 못 갈 수 있어요. 못 가도 되죠. 예를 들어 도저히 저 사람과 내가 안 맞는데 이 에너지를 써가면서 이 고통을 해가면서 사업 파트너끼리는 같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나 부부는 아니잖아요. 부부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부부는 그냥 에카드 한 몸이라고 해버렸잖아요. 이 한 몸이라고 한 말은 너무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몸을 뜯어내지도 못하고 잘라내지 못하고 찢어내지도 못하니까 이거를 헤쳐나갈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순간을 못 견디고 다 결별을 해버린다면 우리 인간관계에 진정한 성숙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결혼한 분들 존경해요. 진짜 결혼해본 분들 일단 다 존경해. 저는 그냥 이 이론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결혼 생활을 안 해봐서 이 결혼 생활에서 이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죽을 것 같은지 저는 아직 사실 가늠이 안 돼요. 성도들하고 제가 겪은 갈등이나 제가 뭐 동역자들 간에 겪은 갈등이나 부모 자식 간에 겪은 갈등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일 거라고 그냥 예상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예상만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들끼리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거를 자기가 각자 이제 우리는 성인이고 부모로부터 떠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거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죠?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그 책임지는 존재로 이 일이 이제 시작됐구나. 그러면 내 배우자에 대한 성장 배경을 알고 저분들이 싱크홀로 빠지는 그 영역을 아 내가 메꿔주고 도와줘야 되는 보완해주는 영역이구나 하고 그거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사람에게 그걸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그 사람하고 그 영역에 대해서 계속 건설적인 대화를 해보고 그렇게 공감해보고 소통해보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일단은 그 대화가 정말 진정성을 갖고 그러니까 저는요 정말 쌍방간의 진정성을 갖고 하면 싸우다가 싸움이 평행선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평행선처럼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서로가 아,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거는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각자가 그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럼 물어봐야 돼요. 저 사람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원하는데 나는 왜 해주지 못하는 걸까? 그걸 자기한테 자문해봐야 돼요. 저 사람에게 무조건 지속적으로 원하는 저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난 이거 왜 못할까? 하고 물어보고 자기한테 질문해보고 답이 오면 그걸 얘기해주면 돼요. 상대방한테. 내가 생각해봤어. 내가 네가 그토록 원하는데 요구하는데 내가 왜 못할까 한번 생각해봤어. 그랬더니 내 안에는 아직 그게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 라던가 나는 지금 할 용인이 있는데 아직 그런 진정성이 나한테 부족한 것 같아. 하지만 내가 이번에 이걸 깨달았으니까 나는 계속 노력할 거야. 이런 다른 대화 차원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못해서 그러면 너가 너무 나한테 지나치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계속 그렇게 평행선 하지 말고 알았어. 그럼 내가 왜 그렇게 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리고 진짜 각자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자는 여자도 남자가 계속 이걸 오버하는데 왜 난 이렇게 안 될까? 왜 오빠를 난 왜 또 이 시점에서 또 오빠한테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까? 이게 또 왜 갈등이 될까? 그럼 오빠가 그거에 대해서 남자가 네가 그거 좀 생각해봐. 너는 네가 다 옳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네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여자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그거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게 왜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오빠가 그 느끼는 걸 왜 난 똑같이 얘기할까요? 그러면 분명히 자기가 자기한테 질문해도 대답이 와요. 희한하게. 진짜. 자기가 자기한테 질문해도 대답이 와요. 왜냐하면 사람은 질문하고 답을 얻는 존재예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 대화할 때도 상대방하고 이 대화가 끊이지 않고 대화를 하려면 좋은 질문을 하면 돼요. 기령제가 되게 잘해요. 그 사람이 말할 수 있게, 그 사람이 자기 자랑을 좀 할 수 있게, 그 사람이 자기가 관심 분야를 말할 수 있게 질문을 되게 잘하거든요. 질문 되게 잘해. 그러면 그런 사람은 사회 안에서 관계를 할 때 그 대화가 끊이질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또 저 사람은 나랑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느낌을 받게 해요. 왜냐면 자꾸 내 거에 대해서 질문해주면 저 사람은 나를 되게 관심 있게 듣고 있구나. 그리고 나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진정성 있게 대하거든요. 근데 진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나한테 질문을 잘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질문을 잘해보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그 사람하고 소통이 되잖아요. 나한테도 똑같아. 내가 나한테 이제 자꾸 누군가랑 관계할 때 막히는 게 있으면 내가 나한테 그걸 꼭 질문해봐야 돼요.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좀 끊임없이 얘기하지? 내가 뭘 깨달아내는 거지? 내가 놓친 게 뭐지? 내가 나한테 질문해야 돼요. 왜냐면 나는 걔가 그렇게 얘기할 때 왜 그게 그렇게 싫지? 그거를 진짜 자기한테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기다려야 돼요. 자기한테 질문해놓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올라와요. 아, 나는 이래서 이런 거구나. 난 이래서 이랬구나. 이런 게 떠올라요. 그럼 여러분 간단해요. 그 정돈된 있죠? 그 정돈된 내가 나한테 질문했는데 내가 나한테 답이 왔던 그 내용 있죠? 그 내용을 가지고 상대방하고 다시 한번 분위기 좋을 때 얘기해보세요. 내가 생각을 해봤어. 내가 내 자신에게 생각해봤는데 내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 이랬던 것 같아.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해주잖아요. 상대방한테. 그럼 그 상대방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그 옛날에 똑같이 그 계속 논쟁이 되고 싸웠던 그 포인트에서 이제 한 단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꼭 이 방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질문하지 말고 나한테 좋은 질문 해보기. 그래서 각자 만약에 두 사람이 각 사람에게 있는 그 내재된 나로 인해서 서로 폭발했으면 정말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왜 시간을 가져야 되냐면 계속 대화를 시도를 했는데 뭐 한 몇십 분을 했는데도 이 대화가 계속 맴돈다. 그럼 그때는 차라리 멈추는 게 나아요. 멈추고 각자 가서 각자에게 질문하기. 각자에게 질문해보고 이제 마음이 가라앉고 각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느 정도 그려지면 다시 와서 분위기 좋을 때 분위기를 다시 좋게 만들어서 그게 하루가 지나도 상관없고 몇 시간이 지나도 상관없으니까 그때 와서 다시 얘기하면 지금 서로에 대한 자아상의 치유를 해주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기 혼자 자기가 자아상을 치유했던 그 경험하고는 또 다른 저니가 될 거예요. 그것도 되게 훌륭하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치유하면서 왔던 그 여성도 너무 좋았겠지만 이제 부부가 하나가 돼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자아상을 치유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여정은 정말 좋을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네? 네,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라요. 두 번째 보세요. 예, 두 번째. 네, 여기 그래서 제가 계속 한 얘기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다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으면서 정리합시다. 시작. 각자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내가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결혼해서 갈등이 생기고 싸우게 될 때 또 다른 내가 드러나게 된다. 유치찬란하게 별것 아닌 일로 신경질 내고 화를 내는 상대를 보면 몹시 실망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숨겨진 상대의 이면을 이제야 알게 되는 것이다. 숨겨진 이면이 드러날 때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고백하며 이해시키는 것은 성숙한 태도이다. 서로를 제대로 이해해야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숨겨진 상대방의 이면을 알게 됐는데 서로 실망했지만 각자 자신의 이면에 대한 상처를 고백하는 거는 아까 말했지만 자기와의 시간을 가져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막 싸우는 중에는 그런 성찰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러는지 자기도 몰라. 그냥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고만 생각해. 저 사람이 나를 지금 화를 솟구치겠다고만 생각해서
집중이 저 사람에게 돼 있지 이 문제의 원인이 숨어있는 나의 또 다른 나 때문이라는 거를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신의 상처를 솔직하게 고백하기 위해서라도 잠깐 포즈를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질문하기. 이거 엄청나게 투표하게 될 겁니다. 각자 자기에게 질문. 오래도 안 걸려요. 각자 자기에게 질문하기를 몇 시간씩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 5분만 해도 진정으로 자기한테 자기가 질문만 할 수 있다면 5분 안에라도 엄청난 대답이 자기한테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계속 실험을 하다 보면 실험을 해요. 저는 항상 실험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실험이랑은 한 번에 성공할 확률은 없어. 그러니까 여러 번 누구지?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이 그 필라멘트 전구 안에 있는 전기가 들어와서 불을 밝히는 필라멘트를 2000번인가? 2000번인가 3000번 그 연결하는 걸 했고 실패했대요. 2000 몇백 번 만인가? 불이 띵 하고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2000 몇백 번의 실험을 하고. 그러니까 그 정부의 이 문명의 길을 얼마나 바꾸죠. 이 에디슨이 이 실험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서로에 대해서 실험을 해야 돼요. 우리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실험하고 이거를 더 나은 우리 부부에게 진정한 보상이 오게 하려고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행복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각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에는 굉장한 속도로 빠른 상처 회복과 성숙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아멘. 그 다음 거 봅시다. 네. 그리고 2번까지만 하고 다음 거는 나머지 할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비 배우자나 배우자의 상처를 이해하라. 네, 똑같은 얘기예요. 다 한 얘기예요. 상처 없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깊은 상처, 작은 상처는 상관없겠지만은 깊은 상처가 아직 해결 안 된 사람은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이 유사한 상황이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요. 소뚜껑 보고 놀래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죠.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이런 특징은 있어요. 자기가 혹시 이런 특징이 있는지 보세요. 자기가. 상처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유달리 예민하고 자기 방어가 심하고 속마음을 열지 못하고 화를 잘 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기가 쉬워요. 우리 다 이런 거는 나야 나? 좋아요. 그러면 상처가 이제 해결이 되면 되겠네요. 그거만 해결되면 되겠어요. 왜냐면 저렇게 인정이 빠른 사람은 엄청 해결 빨라요. 특히 남자들은 이거 잘 인정 안 하거든요. 진짜 기경재님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인정한 거죠? 미라고. 어제 지은이가 오빠 인정해 안 해 물어봤었어. 오빠 인정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 오빠는? 오빠 인정해. 오빠 진짜 인정해. 어. 오빠 진짜 인정해. 그렇게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많이 발전했네요. 지은아 너 오늘 이거 수업이 굉장히 실제적이겠다. 어제 벌써 이미 이거 실습을 했어요. 아니 어제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대답이. 어제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지은아 잘했어. 사이가 좋을 때 물어봐야 돼. 오빠 빡쳤을 때 물어보면 안 돼. 그렇지? 오빠가 많이 화나 계실 때는 그냥 지은이가 가만히 있어야 돼. 알았지? 오빠가 많이 화났을 때는 지은이가 가만히 일단 있어야 돼. 알았지? 꼭 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저렇게 사이가 좋을 때 오빠 그때 그랬는데 오빠 그때 오빠는 꼭 그런 상황이 되면 되게 예민해지고 빡이 잘 치더라. 그러면서 오빠 혹시 잘할 때 오빠는 그런 일이 많았어? 그렇게 많이 당하고 살아서 우리 오빠 어떡해 이러면서 우리 오빠 어떻게 해결하면서 이제 오빠는 신세계야. 신세계 열렸어. 나를 만났잖아. 이러면서 구워 삼는 거죠 뭐. 근데 이게 바로 여자가 할 수 있는 진짜 특권인 것 같아요. 남자가 이런 얘기 참 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네. 물론 남자도 이렇게 닭살 멘트 할 수 있지만 여자가 남편의 마음을, 남자의 마음을, 상처를 내 사랑하는 남자의 자아를 치유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스킬이 여자한테 주어졌다니까요. 그래서 하와의 저주만 끊으면, 명심해, 하와의 저주만 끊어지면 그 에젤의 그 기교는 그냥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자의 DNA 안에 있어. 근데 여자 안에는 하와의 저주 있죠. 남자를 무너뜨리는 그 저주만 딱 끊으면 돼. 근데 그때 이제 눈치를 채야지. 우리 오빠 지금 많이 화났어. 오빠는 지금 시간이 필요해. 오빠 조용히 혼자 시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제 나는 저쪽에
아무튼 간에 각자만의 그 커플만의 특징이 있겠죠. 그냥 예를 들어서 두 분이 하도 오픈네스가 있으니까 제가 두 분의 예를 들어 자꾸 얘기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정말 두 분이 그런 회복된 가정을 속히 회복된 가정을 보여서 이 강의를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난 진짜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이 부부가 하나씩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면서 자기네들의 그 실제 삶을 오픈도 하고 어떻게 적용해서 승리한 걸 얘기하면 정말 파워풀할 것 같아요. 전 여러분이 공부 가르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새로운 커플을 두고 1대1 하듯이 커플을 1대1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인정이 되면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를 계속 내가 해결 안 하면 이 태도를 계속 고수하면 결혼에 큰 장애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거를 이제 내 자신도 들여다보고 상대방의 마음도 들여다보면서 내 상처도 또 치유하고 상대방의 자아상도 상처도 치유하고 이해하는 노력을 계속 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공부를 이제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바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이고 꾸준한 계획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노력하는 거예요. 이 공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첫 단추를 잘 끼는 겁니다. 일단 사람이 바른 지식이 들어가야 바른 감정과 바른 행동을 연습이라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제 비대면으로 우리 대식형제도 주영이랑 저녁에 항상 듣는데 아까 대식형제하고도 여쭤봤는데 너무 도움이 된답니다. 너무 도움이 되고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강의를 아주 유익하게 듣고 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보람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 넘겨보죠. 넘겨보면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다음 주 할게요. 상처로 인해 나타난 부정적인 감정 7가지. 이거는 7가지 내용이 꽤 많아서 오늘은 또 저도 딱 이 정도만 하면 체력이 더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7가지. 이런 교육이 필요한 커플들에게 이런 자료를 보내주. 얼마든지 보내줘. 유튜브로 보내도 되나요? 유튜브로 보내셔도 되죠. URL을 그러면은 복사해서 보내면 되는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만 듣고 있기로 비공개로 듣고 있는데 복사해서 하면 볼 수 있나요? 비공개로 돼서 안 해. 비공개는 복사가 안 돼요? 공개로 해놔야지 볼 수 있어. 그러면 공개로 전환해서 그냥 보내서 들으라고 해도 되죠. 네. 이거 공개로 전환해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공개로 이제 우리끼리 되게 편안하게 하고 그래서 근데 이것도 상관없겠죠? 오히려 편안하게 이렇게 서로 막 문답식으로 하는 게 더 그러니까 강의하면서 우리 식구끼리 하니까 이렇게 문답식으로 하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런 문답식으로 하는 거라서 좀 전체적으로 오픈하긴 그랬는데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위한 준비 중에 원 가족으로부터 부모로부터 건강한 독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성장 배경을 이해하고 서로의 자아상을 치유해주는 축복의 통로,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적용해서 정말 그 열매가 우리 삶의 보상으로 오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